아니면 당신도 멈춰라! 동년이도 가고 4월도 가고 5월도 가고 봄날도 가고 종범이도 가고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행복하면 그만이죠. 행복한 법전도사 법대랑 MC 김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법태랑 멋지게 가자. 네, 법태랑 가는 길에 든든한 길동무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저 혼자 빛나는 별이 없다며 형이 좀 비춰줘라. 시청자를 위한 법빛이 되어드릴게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자, 저 팀장이 한 대사는 영화 라디오스타에서 박중훈 씨의 대사입니다. 맞아요. 네, 안성기 씨가 이제 매니저고요. 네. 네, 두 분의 대사를 좀 해주셨는데 그때는 또 유행하던 대사이기도 했어요. 네. 제가 한 이유가 네. 있어요. 제가 뭐요? 좀 스타 되는데 네네. 네. 우리 현웅님이 네. 빛을 좀 비춰달라. 이것도 유행어인가요? 이것도 많이 했던. 야, 좀 알 수가 없어. 사극에서. 예, 아무튼 저희가 좀 재미있게 오늘은 또 여러 대사를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예. 저희가 예전에도 네.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이렇게 유행어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라면서요? 네, 특허를 낸 유행어나 광고 문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데 뭐 짧은 유행어를 저희처럼 그냥 잠깐 이용한다고 해서 저작권법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유행어를 단순히 이제 단어 몇 개를 조합한 것 또는 간략한 문장 등을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특정 인물의 독특한 동작이나 뭐 행동을 모방하거나 성대모사를 해서 그게 상업적으로 이용된다면은 요거는 좀 문제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될까요? 그때 말씀하신 걸 우리가 복습해보면 퍼블리시티권 침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퍼블리시티권. 네, 네, 아, 네. 발음은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나 네.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네요. 네. 자, 유행어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내가 맨 처음 낸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이걸 써서 흥행을 하게 되면 네. 원래 이걸 했던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원작자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네, 보면 좀 속상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런데 하물며 내 기술, 아이디어를 남이 베껴가가지고 네. 그걸로 대박을 치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 배가 아플까요? 그렇죠. 그거는 범죄죠, 범죄. 아, 이건 범죄죠. 범죄죠. 오. 그래서 그 약간 네. 불법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네. 대기업에서 이렇게 중소기업 기술 빼가는 경우 상당히 네. 많거든요. 맞아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기술을 대기업들이 빼가는 건 사실은 상도에 정말 어긋나는 그런 행동입니다. 요거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이미 통과가 돼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이 스타트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스타트기업과 위탁기업이 기술 자료 비밀 유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는데요. 네, 네. 이 위탁기업이 비밀로 관리되는 스타트기업의 기술 자료를 취득한 후에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을 해서 이 스타트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규정은 됐는데 네. 여기서 사실 말이 위탁기업이지 대부분 대기업이다 보니까 네네. 중소기업은 이래저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힘든 상황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 반도체 등등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술 유출도 걱정이 심각하다고 하던데 얼마나 이 상황 자체가 심각한 겁니까? 이거는 최근 5년간 보니까요. 네. 593건의 사건을 처리해서 1,638명의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검거했다고 하니까 네네.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겠죠. 그 새로운 기술이 이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으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네네. 기술 유출 범죄 끊임없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기술 유출 범죄의 경우는 그 특성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범죄를 인지하거나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 기업의 고소고발이 이제 수사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피해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를 안 한대요. 왜냐면 실제로 2020년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네네. 기술 유출 피해 후 피해 기업이 수사기관에 의뢰한 경우는 5.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작은 기업이고 힘이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몸을 사리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신고를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라든지 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산업기술유출사범 신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지난 4월 18일부터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 신설해서 관련 신고 상시로 접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일부 중소기업 등을 위해서 전담 수사팀과 즉시 상담이 가능한 채널도 개설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네네. 이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염려 때문에 네. 이 신고를 좀 꺼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서면으로 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제 증거를 첨부해서요 더욱 적극적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네. 이제 익명 신고 익명. 코너를 별도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거 좋네. 그래서 일단 상담부터 받아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면 좀 더 활발하게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신속하게 범죄를 인지해야만 발빠른 수사가 또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래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기술유출 방지법 있고 이런 센터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활용하지 않으면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건데 그 좀 작은 기업들이 맘 놓고 당당히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먼저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전 팀장이 얘기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더 많은 권리를 당당히 누릴 수 있게 오늘도 법보따리 제대로 풀어봐야겠죠. 오늘의 법대랑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의 법 주제는 기업 성장의 날개를 달게 하자 여성중기법입니다. 네, 그렇죠.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여성과 중소기업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좋은 세상을 열어줄 법고수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과연 누굴까 궁금하시죠? 바로 이분입니다. 어떤 기업, 직종의 어떤 기업이라도 경력단절 여성을 받아주는 데는 역시 똑같은 혜택을 주자. 원자재가 10%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그 변동분만큼 연동시켜서 납품가를 결정을 하자. 여성 기업 육성에 대한 정책을 1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해서 빨리 적용해서 예. 현실적인 대책을 주자. 구남매 중 막둥이로 태어나 여성기업 불모지에서 당당하게 중견기업 회장으로 세상을 호령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국회에서 기업 전문가로 변신, 그 이상의 변화를 일궈가고 계신 분입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5월에는 이제 의원님들 행사도 참 많습니다. 요즘 가장 의원님께서는 어떤 일로 바쁘신가요? 이제 네. 새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네네.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더 바빠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제 뭐 어떤 면에서는. 예,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예, 했으니까 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권성동 원내대표단에 이제 원내 부대표단으로 같이 참여를 하게 돼서 또 매주 이렇게 정기적인 회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내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좀 귀를 많이 열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네. 5월이 되게
예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더 많이 들으시려고 헤어스타일도 귀를 이렇게 여시는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제가 얼굴이 커서 보통 이렇게 머리를 내리다가요. 예. 5월달부터 제가 이렇게 길을 냈습니다. 제가 그냥 농담을 한 것도 잘 받아주시네요. 예. 아니 의원님께서는 한 기업의 회장님까지 지내셨는데 예. 그 기업을 창업하신 게 외환 위기 때라고 들었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창업을 결심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예. 저희 아버지가 그 1909년생이세요. 예. 저희가 딸이 많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는 군함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진짜? 딸 8에 아들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 분위기는 보수적이 아니라 완전히 봉건적이었어요. 봉건적. 그래서 이제 언니들은 다 대학 졸업하면은 네. 곧장 이렇게 시집을 왜냐면 밀리면 안 되니까 예 가고 저는 이제 막내니까 제 뒤에는 뭐 제가 뭐 이렇게 밀리게 할 그 원인 제공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가 그래 너는 막내니까 너는 그래도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케이스시였던 거예요, 어떻게 예 보면. 그래서 20년 넘게 대학 환경에 있었어요. 예.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네네네. 그 당시만 해도 대학이 굉장히 닫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기 시작할 쯤에 네. 자동차 부품업을 네. 그 인수를 할 수 기회. 있냐라는 제안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완전 다른 분야인데요. 예,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이 산업 분야에 연관이 많은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여기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나중에 네.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도 좀 폭을 넓힐 수 있겠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생겼어요. 기업의 어떤 회장님까지 역임하시고 네. 사실은 거기서도 또 탄탄대로를 가시다가 네. 갑자기 이제 국회의 길로 정치인의 삶을 살게 되셨는데 또 다른 또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에요. 어떻게 국회를 또 선택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또 궁금할 수밖에. 두 번 트신 거예요. 예, 예. 학교에 네. 계시다가 예, 예. 다른 사업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또 완전 어떻게 보면 방향 전환이 정치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 정말 10년 동안은 제가 모든 걸 집중을 했습니다. 이 자동차 산업 분야에. 특히 이제 제가 집중을 하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상승기를 타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보통 그 혁신을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근데 기술 혁신은, 혁신. 예, 네. 기술 혁신이든 어떤 혁신은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어려워요. 그렇죠. 기업이, 특히 기업은 M&A를 그렇죠, 통하지 그렇죠, 않으면 그렇죠. 혁신하기가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면 젊은 피, 예, 수혈 뭐 이런 예, 것처럼 거기도 다른 요소를 가져와야지 이게 혁신이 되니까. 그래서 자동차 예. 산업이 성장하면서 각각의 연관 산업 분야에 저희가 좀 성장성이 있는 분야를 M&A를 시작을 했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회사를 굉장히 좀 엄청 남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빨리 자리를 잡았고 그 당시부터 여성 기업인 거의 뭐 진짜 뭐 한둘 안 계셨을 이었거든요. 텐데. 제가 여성경제협회 회원으로 있을 때 한 20년 지나니까 네네. 이제 좀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이제 협회장으로서 좀 봉사를 해주면 어떻겠냐. 저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여성기업인 협회 협회장.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2016년인가요? 네네네. 예, 그때 협회장으로 제가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 협회장 하시니까 또 이제 정치권과 연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네. 물 흐르듯이 이제 그때는 예, 물 예. 흐르듯이 이렇게 오셨네. 예. 이해가 됩니다. 협회장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국회 오셔서 지금 의정활동 활발하고 하고 계신데 2년이 딱 지났습니다. 네네. 2년이 들어오신 지. 입법활동 그리고 가장 보람 있었던 일 꼽으라면 뭐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제일 처음 국회에 들어와서 네. 이제 첫 번째로 낸 법안이 경제 BTS 프로그램 법안을 만들었어요. 경제 BTS요? 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요. BTS 네. 한국은 몰라도 네. 한국은 몰라도 BTS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BTS 공교롭게 같은 단어를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경제 BTS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네. 그 법안의 이제 명칭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정말 똑똑하거든요. 네네. 어느 세계에 누구하고도 견주도 똑똑한데,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이제는 새로운 일자리, 특히 지금의 청년들의 시각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로 돼 있고요. 그러면 이 똑똑한 청년들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해외로? 그럼 해외에 나가서 그렇죠. 네. 창업을 하는 걸 도와줘야 된다. 네. 라는 그게 기본적인 이제 원칙이고요. 진짜 그 기업가 출신답게 거기에 관련된 법안을.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네. 굉장히 중요한 법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BTS 프로젝트. 야, 제가 처음에는 경제 관계토 대왕 경제 관계토 대학 대왕이라고 프로젝트였어요? 했는데 예색하게도 네. 요즘 학생 젊은 사람들은 관계토 대왕을 모른대요. 잘 네. 몰라요. 그래요. 맞아요. 관계토 대왕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BTS 네. 네. BTS야말로 BTS. 그야말로 글로벌 뮤지션이기 때문에 아주 예. 딱 맞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BTS 아니면 블랙핑크. 경제 그런가요? 블랙핑크 프로젝트. 예. 자, 아무튼 오늘 뭐 의미 있는 또 입법 활동, 기억에 남는 활동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국여성경쟁협회 회장, 그리고 경북 여성기업협의회 회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기업계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과 중소기업의 고충을 잘 헤아리고 계시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예측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오늘 한 의원님의 법안들이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 의원님의 법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팀장, 차트 준비됐죠? 네,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무경 의원님의 기업 성장의 날개를 달게 하자. 여성중기법 그 첫 번째 법안은요. 네. 경단녀를 고용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예, 조세특례법인데요. 국회 통과 법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경단녀 그러면 경력 단절 여성. 네. 워낙 오랫동안 줄임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경단녀를 위한 법안입니다. 현재 경력 단절 여성이 얼마나 되는지가 일단 궁금하네요. 많이 있나요, 지금도? 지금 가장 최근 네, 통계, 네. 2021년도 네. 그 통계를 보면요. 경력 단절 여성이 한 144만 8천여 명이 경력 단절 여성이고, 근데 네, 네. 예측하기 때문에 이 중에 30, 40대가 약 85%, 약 그거 123만 4천 명이 30, 40대 여성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많이 일해야 될 나이인데 예.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예, 이제 경단녀로서. 결혼하고 네. 출산하고 네, 그러니까요. 육아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30, 40대의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 기준 알려주셨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통계청 자료가 있어요. 네.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경력단절 여성 현황이라는 그런 데이터인데 2020년 4월까지 보니까 15세에서 54세까지 기혼 여성 중에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자녀 교육 이런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이 150만 6천 명이나 되더라고요. 올해 더 약간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취업률이 높아진 건가? 왜 그렇죠?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경력 단절 여성이 조금 감소한 건 그 결혼하는 여성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예, 결혼이나 뭐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좀 더 심화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2019년 동기 대비해서 기혼 여성이 26만 6천 명, 3% 감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 일을 그만둔 사유도 여기 나와 있는데 육아가 64만 명, 그래요. 역시나 육아가 제일 커요.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결혼이 41만 4천 명, 27.5%. 그다음에 임신, 출산 32만 1,000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신, 출산, 육아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 근데 다시 사회를 복귀하고 싶을 때는 이미 그 단절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재고용이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런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이 재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내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원래 제가 낸 개정안을 네. 대표 발의할 당시에 네네네. 경단녀를 고용한 기업에게 주는 세제 혜택 부분이 일몰이 되는 시기였어요. 사죠. 예. 가능시켰군요. 그래서 일몰을 좀 일몰제를 폐지한 건가요? 폐지한 겁니다. 예. 근데 이 법도 이렇게 내용이 아직은 좀 더 강화돼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법은 3년에서 15년 동안 경력 단절을 한 여성, 그리고 동일 업종에, 동일 직종에 있던 사람이 경력 단절이 되어서 다시 복귀할 경우 이렇게 네네. 제한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경력 해당 기간을 3년에서 15년 된 거를 1년 이상에서 15년 미만으로 바꾸었고요. 그리고 어떤 동일 직종, 동일 사업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좀 문호를 개방을 하자.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을 모든 어떠한 기업, 직종의 어떤 기업이라도 경력 단절 여성을 받아주는 데는 역시 똑같은 혜택을 주자. 이렇게 바꿔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재 네. 통과된 법안에서는 이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한 중소 중견 기업에 적용하는 이 세액 공제 기간을 네.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되는 이런 부분이 통과가 된 거죠. 예, 그러네요. 예. 네. 올해 말까지네요, 그죠? 올해 말.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조세 혜택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재취업을 하게끔 도와주면 조세 혜택을 직종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그 기업에 주겠다. 예, 이런 예. 말씀이신데 이게 이제 조세 혜택은 가지만 어느 정도인지가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게 기업들이 선뜻 받아들이기에 좋은 조건인가요? 어때요, 조건 자체가? 제가 잠깐 설명을 예, 드릴게요. 예, 예.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게 네, 네. 해당 여성이 지급하는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인건비의 30%를 2년간. 그리고 중소기업인 경우고요. 네.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인건비의 15%를 금액을 1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줍니다.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이렇게 예.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계를 보면은요. 실제로 이제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네. 이런 경력단절 여성 고용으로 인해서 기업이 받은 세제 혜택은 18년도에는 16개 법인에서 1,600만 원. 네네네. 19년도에는 22개 법인에서 1억 3천만 원. 네. 20년에는 24개 법인에서 1억 3,800. 아주 되게 너무 미미하네. 예,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경단녀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부분을 더 고민하고 계시고 또 신경 쓰고 계시는지. 지금 이제 우리가 경력단절 여성이 진짜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많은 손실이거든요. 네네. 특히 그 경력단절 여성 보면 이렇게 M자 커브이거든요. 20대 초반에는 올라갔다가 피크. 30대, 40대는 내려왔다가 다시 40대 이후에는 올라가는 이런 M자 커브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그 40대에 다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하는 현황을 보면은 비교적 진입이 쉬운 뭐 음식점업, 도매업, 소매업 이런 쪽에 취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고 예. 기술이 딱히 필요 예, 없는 예, 분야이기 때문에 예. 그쪽이 좀 쉽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일의 어떤 질적인 면에서는 네네네. 떨어지는. 굉장히 좀 떨어지는 예. 쪽에 이제 30, 40대, 특히 40대 이후에 재취업이 많고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는 네. 우리가 청년을 위한 그 고용정대 세액공제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기업한테 혜택이 많이 가요. 그래서 다양하죠. 예, 네. 거기에 준하는 것만큼 이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에 대해서도 기업한테 좀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질적으로 좋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재취업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조건도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부족하다. 예. 네, 그 말씀이시고 예, 예. 예, 형평성 차원에서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여성이 육아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그러면서 일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책임을 지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이런 어떤 공감대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죠. 네, 한무경 의원님의 네. 기업 날개를 달게 하자 여성중기법 두 번째 법안 보겠습니다. 네. 원자재 시세 따라 물건값 좀 맞춥시다. 이 납품 단가 연동제법입니다. 야, 이게 진짜 원자재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게 더 심각해졌거든요. 예. 지금 매번 네. 그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네, 네, 네. 있는데요. 특히 원유에서부터 시작해서 철강, 비금속, 네. 심지어 농산물, 곡물 가격은 예, 뭐 장난 밀가루나 아니에요. 예. 심지어 무슨 식용유까지도 지금 예. 완전히 폭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네, 지금 네, 치솟고 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한국경제연구원 통계에 따르면은 원재료 수입 물가는 전년 대비 약 42.3%로 올라서 네, 네, 네. 저희가 2008년이 금융위기인가요? 예. 예, 그 당시 이후 13년 만에 지금 네. 최고의 상승폭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서도 네, 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원자재 가격이 네, 2020년에 비해서 네. 반이나 올랐다. 51%나 진짜요? 올랐다고 그렇게 조사에서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산업 전반에서는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대기업은 이제 캐파가 있으니까 가져와서
중소기업에게 좀 주고 그들에게 다시 받으면 본인들은 거기다가 상승률을 좀 적용해서 팔면 되는데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은 이제 원자재 가격 싸움이잖아요, 사실. 납품하려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지금 국내 중소기업 중에서요, 이제 10곳 가운데 4곳이 네. 대기업으로부터 철강, 펄프, 뭐 이렇게 석유화학 이런 원재료를 공급을 받아서 그걸 가공을 하고 중간재로 만들어서 그걸 다시 대기업한테 납품을 하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원자재를 납품하는 대기업에서는 원자재가 오르면 즉시 중소기업한테 올려받아요. 정가시키는 거죠. 예. 올려주지 않으면은 네. 물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주면 겨자 먹기로. 네. 올린 대로 줘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럼 납품을 받는 대기업에서는 그만큼 물건값을 올려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납품값을 고정. 고정을 시켜놓고 예, 연동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중소기업이 아무리 기술력이 있다고 하지만 살아남을 수가 없죠. 원자재 비율이 높은 아이템인 경우에는 어떻게 견딜 수 있는 그렇죠. 네. 상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존 자체가 힘들죠. 예. 이 부분을 그래서 해소해 주고자 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납품 단가 연동제를 의원님께서 법안을 내셨지 않습니까? 이 핵심 내용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낸 법안을 보면은요, 원자재 가격이 그 인상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원자재가 10%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물론 하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하락하는 경우에 그 변동분만큼 납품 단가에 연동시켜서 납품가를 결정을 하자라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또 제가 낸 그 법안에는 플러스에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에게도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저임금의 상승분 또는 뭐 임금이 하락하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그러나 상승과 하락할 경우에는 그것도 똑같이 납품 단가에 반영하자라는 게 저 법안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서 인건비 변화도 이 납품 대금에 반영을 하자. 그렇게 해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어떤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춰서 법안을 내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더 커지고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22년도 1월 달인가요? 네. 그 통계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네. 2.4배입니다. 2.4배요? 예. 지금 통계를 보면 대기업은 한 월 940만 원, 920만 원, 30만 원 정도 받고 중소기업은 한 380만 그러니까. 원 정도 받는 차이가 거고요. 많이 나네. 물론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네네. 사적인 계약을 국가가 너무 관여한다. 관여하는 거에는 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네, 뭐 네. 이런 시각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예. 자, 저희 그 법태랑에 나오셨던 많은 의원님들이 이거는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많이들 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납품대금 조정 협의 제도가 이제 운영 중에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요게 지금 영향을 많이 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인 거겠죠? 예, 현재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납품 단가에 대해서 어떤 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네네. 각자가 속해 있는 그렇죠. 그 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네. 그런데 거기에 협조를 요청하는 건수가 제로입니다. 아, 왜 눈치 봐서 그런 건가요? 당연히 여기에 이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가 납품 네. 단가를 인상을 해달라고 네.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네, 좀 찍힐 수 나는 있는. 그 대기업과 거래를 안 안 하겠다라는 하겠다는 전제 조건. 못할 수도 있다라는 아주 절박한 어떤 각오가 아니면은 예. 이렇게 표면화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요. 현실적인 예. 문제가 있네요. 예. 이제 법안명이 대중소기업 상생법이잖아요. 네. 그 법안이 통과되면 아무래도 상생의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면서 하나의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원님은 어떤 기대감 좀 갖고 계세요?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요. 헌법 제123조 3항에 분명하게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면 중소기업 문제에 아마 대부분은 절반 이상은 해결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아유, 무슨 의도인지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예. 자, 모쪼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법안 넘어가 보죠. 기업 성장의 날개를 달게 하자. 여성 중기법. 세 번째 법안은 뭐죠? 네, 세 번째 네. 법안은요.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네. 여성기업 지원법인데요. 이 네. 법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취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핵심 내용이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여성기업 활동 현황 및 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2년에 한 번씩 그 실태 조사를 파악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2년마다 하면 결국은 실제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는 빨라야 2년 반, 아. 늦어지면 3년째에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돼요. 적용이 너무. 예, 그러면 늦네요. 지금처럼 이게 모든 기술이 그렇죠. 굉장히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되고 하루가 다르게 지금 있고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의 생각도 바뀌고 예. 있고 이런데 이거를 아. 2년 반, 3년에 그 나온 아주 오래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성기업 네네. 정책을 만들거나 어떤 여성 경제 정책을 수립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어떤 실태 조사를 해서 네네. 빨리빨리 여성 기업 육성에 대한 정책을 할 때 적시적으로 좀 필요성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데 네네. 어떤 미끄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그러네요. 법을 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사를 하고 빨리 적용해서 예. 현실적인 대책을 주자. 예, 예, 예.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 한번 실태 조사가 2주기였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네, 네. 예전에는 이제 작은 지원이 가장 정책적인 니즈였다면은 현재는 팔로 지원을 더 선호하고 있는데 네, 네. 이런 부분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 시의성이 굉장히 담보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말씀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 전 팀장, 지금 네. 여성 기업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맞습니다. 202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2019년 기준 여성기업이 전체 기업의 40.2%, 277만 개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예. 특히 작년 기술 기반 업종의 그 여성 창업이 99,162개사입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6.8%나 증가를 했고요. 근데 이렇게 여성기업의 어떤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약진하고 있는데 네네네. 의원님 말씀처럼 경영상에 좀 애로점들이 있다. 네, 그래서 판매선 확보, 마케팅 관리 좀 가장 어려운 분야로 이분들이 꼽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 조달하고 인력 확보 이런 부분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이렇게 네, 좀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경제 생산 동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게 네네네. 사실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한국금융연구원에 의하면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갔을 때 네네. 2030년에 잠재 성장률이 0%다. 그래요? 우리나라가요? 예. 그럼 0%면은 결국 마이너스 성장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추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저성장 시대에는 여성 예. 그리고 여성 기업의 등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화두네요. 생각하고 네. 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여성의 취업을 높이고 네. 또 여성 기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던 그런 인프라를 까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여성 기업과 남성 기업을 비교를 해봤을 때 네, 네, 네. 여성의 그 고용 비율이 훨씬 남성 기업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남성 기업의 약 2.3배 수준으로 네, 우리 네, 여성을 많이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기업 수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네요. 분명합니다. 네, 예측할 수 있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기업 성장의 날개를 달게 하자 여성 중기법 우리 한국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세 개의 법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여성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남성과 똑같이 그죠? 평등하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좀 더 지원을 해줘야 평등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밑받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좀 더 배려하자라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을 쭉 보니까요. 의료 폐기물에 대한 관심도 크시더라고요. 의료 폐기물은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네. 이것을 오히려 활용을 해보자 이런 법안을 내셨더라고요. 네. 지난해인가요? 네. 지난해에 어떤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사업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행 그 폐기물 관리법상 태반을 제외하고는 네네. 모든 의료 폐기물은 재활용이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가 아프면 발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발치된 치아는 버려지거든요. 근데 이 업체가 이 버려진 치아를 재활용을 해서 의료기기를 만드는 네네. 벤처 기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세계에서 재활용이네, 진짜. 유일한 기술을 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치과 의사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기술을 만들어서 뭐 중국에 가서도 필리핀에 가서도 외국에서도 계속 세미나에 참석해서 네네. 발표도 하고 네. 그리고 SCI 논문에도 엄청 자료가 실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이 의료 폐기물 규제 여기에 이렇게 딱 발목이 잡혀서 네네. 이거를 사업화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국내에서는 그러면 어려우면 네네. 허가를 해주면 이제 수출만이라도 하겠다. 그러면 수출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 수출 네네. 물량도 늘어나지만 또 일자리도 늘어나고요. 네. 그리고 이게 기존의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 대체 효과가 약 600억, 연간 한 600억 원 정도까지 예, 예.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어떻게든 제가 사업을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 예를 드셨지만, 예, 예, 발치안. 못 쓰는 어떻게 보면 치아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를 드셨지만, 폐기물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걸 재활용해서 다시 만들어 쓰고, 나머지는 또 수출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산업 분야를 또 형성하자. 예, 이런 예. 취지신 것 같아요. 예. 오늘 어쨌든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성기업이나 중소기업들 위한 법안 또 발의하시는데 네네. 또 앞으로 시간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향후 계획도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최근에 네. 이 산업 구조가 굉장히 이제 하드웨어 중심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이 가지고 있는 남성과 다른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예. 어떤 섬세하고. 유연함, 섬세함, 유연하고. 예. 그리고 관찰력이 굉장히 집중할 그렇죠, 수 그렇죠. 있는 예. 이런 특성이 10분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산업군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시기에 그 여성의 창업과 여성 기업의 발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네. 그래서 그런 생태계 구축에 예. 제가 많이 좀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네. 그 생태계 구축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새로 좀 고민을 해서 새로 만들거나 네. 그렇게 고민을 좀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1호 여성 기업인이시니까 예. 어떤 그 책임과 후배들 양성에 대한 이런 그 무거움을 좀 느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 좀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나와 보시니까? 아유, 제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빠르게 금방 가죠, 지나가는 시간이. 예. 예. 그래갖고 근데 또 이렇게 또 중요한 포인트만 네. 짚어서 말씀해 예. 주셔서 네네. 제가 예. 개정한 법안을 네네네. 충실히 좀 제가 또 설명한 네. 시간이어서 네. 참 좋았어요. 도장받은 느낌이네요. 참 잘했어요. 예. 이 의원님 말씀을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네네. 중소기업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거의 심장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부담을 완화해주는 여러 가지 법안을 내심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 되는 그런 사다리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단 여성과 남성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시스템은 그걸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 잘 이렇게 보완해 주셔서 사실은 여성이 또 힘을 갖고 또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날 좀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 앞으로 사실은 이 기업계 약자들이 쑥쑥 성장해야 또 젊은 청년들의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좋은 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우리 한무경 의원님께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드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자, 이 세상 살면서 돈 쓸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을 사거나 뭔가 이제 내가 장사를 하거나 뭐 이럴 때 그때는
계약금부터 보증금에 권리금에 뭐 치러야 될 돈들이 뭐 어마무시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도장 찍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걱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기당할까봐. 예,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두 분은 처음 부동산 계약할 때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첫 부동산 계약보다도 네. 이제 최근 마지막 계약이었는데요. 네네네. 마지막 계약일 때 여러 가지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었고 네네. 그 부분을 특약사항으로 정해두면 참 깔끔한 계약이 되는데 이제 중개사분께서는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시니까 이제 제가 그 그러니까 그렇지. 계약서를 작성을 중개사보다 좀, 더 잘할 거 아니야. 네, 작성을 좀 네.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도움을 드렸고 잠깐만 나와보세요. 컴퓨터 앉아가지고 본인이 야, 도장만 찍으세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거나 이 계약을 하실 때 네. 뭔가 찜찜하다 싶으면은 아. 특약사항으로 그 부분을 넣을 좀 수 있구나, 계속. 정해두면 됩니다. 계약이라는 거는 형식적으로 딱 있는 거에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요. 권리를 내가 취득할 때 있어서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해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찜찜하다 싶으면 특약사항을 정해두시면 참 깔끔하게 계약이 됩니다. 맞아요. 보통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도 원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내잖아요. 네네. 사정에 따라서 기간이 짧으면 네. 계약금만 내고 바로 잔금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조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예. 뭐 지금이야 사실 인터넷 다 찾아보면 되는데 네. 저도 처음 계약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기당했어요? 아니 사기는 안 당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랑 그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마음 먹고 날 속이겠다 하면은 아. 그냥 뭐 속수무책으로 당하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맞아, 이런 걸 해야 되지 알게 된 네. 거죠.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끌려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 이번에 결혼하면서 계약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들어가는 집에 중개사가 별도에 있고 맞아요. 저쪽에서 오는 분들의 중개사가 별도 있어가지고 원래 그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원래 이게 원칙이에요? 네, 원칙적인 모습. 한 사람이 이쪽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게 원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그게 이상하던데 되게 아니에요. 어색해. 왜냐면 그 사람한테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여기도 얘기해야 되고 뭐 이런 관계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양쪽을 중개한다는 거는 양쪽의 이익을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한쪽에 이롭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따로따로 있어야 예, 되는구나. 중개사는 별도 따로따로 있는 게 좋고요. 원래 변호사가 따로따로 있듯이. 그렇습니다. 중개사도 네네네. 각자의 중개사가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래야 네. 내가 그러니까. 궁금한 것에 대해서 나의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다. 네. 중요한 포인트네.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나이만 많지 어른 아이예요. 예, 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워가야 됩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잘못해서 낭패를 보게 된 사연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아시면 여러분 평소에 부동산 계약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출발! 자, 테랑빌딩 1층 업무시설 권리금 450만 원 월세 계약 체결됐습니다. 진짜 권리금도 월세도 정말 싸게 계약한 기라예. 아우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아우 사무실 계약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아우 아가씨는 진짜 귀에 만났어요. 이 동네에서만 내가 막 25년 부동산 법테랑이랑 프로가 있던데 나는 부동산 베테랑 아닌겨. 앞으로 사업 번창 하이소. 너무 감사드려요 사장님. 꼭 성공할게요. 커피 한 잔 사이소 나중에. 사업을 하고 있는 궁금 씨는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450만 원을 내고 사무실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지않아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아니 우리 사무실이 왜 업무시설이 아니고 주택이에요? 이 건물 대장 떼봤더니 주택으로 나오는데요? 아유 그럴 리가. 건축물 대장이 진짜 주택으로 되어 있네. 근데 업무시설이라고 하고 나에게 권리금을 받아? 바퀴벌레! 아우 이건 뭐야? 이놈의 무슨 놈의 사무실에 바퀴벌레가 사방에서 튀어나와. 어머, 서시사이도 바퀴벌레가, 사장님 바퀴벌레 때문에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고요. 이 바퀴벌레 때문에 직원들이 퇴사를 고민하고 있어요. 궁금 씨는 업무시설인 줄 알았던 사무실이 주택인 것을 알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사무실에 바퀴벌레까지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는데요. 며칠 후 그 원인이 밝혀집니다. 이게 뭐야? 옥상에 비둘기가 이게 몇 마리야? 어우 100마리도 넘는 것 같아. 그 건물 주인이 여기서 비둘기를 키우고 있었대요. 비둘기 똥 때문에 사무실이 바퀴벌레 천국이 된 거라고요. 정말 미쳤나 봐. 아니 여기가 무슨 닭장? 아니 비둘기 놀이터도 아니고 옥상에 무슨 비둘기를 키우고 있는 거야. 그 해충방지 업체도 왔었는데 비둘기 없애지 않는 한 바퀴벌레 못 없앤다고 철수하고. 어떡해요 사장님. 여보세요. 사장님
저 테랑 빌딩 1층 세입자인데요. 옥상 비둘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사무실에 득실거린다고요. 안 그래도 얘기 듣고 소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소독 몇 번 하면 그게 다예요? 해충 방제 업체에서도 비둘기 안 없애면 바퀴벌레 계속 득실거린다는데요. 아니, 내 건물에서 내가 비둘기를 키우겠다는데 왜 그러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야? 지금 전화 끊는 거야? 나 이놈의 건물주랑 나 속여먹은 공인중개사 가만 안 둬! 야, 오늘 이 사연은 진짜 스펙터클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요. 귀인인 줄 알았던 공인중개사는 사기를 친 거고, 네. 옥상은 비둘기 천국이고, 이 비둘기 똥 때문에 사무실은 바퀴벌레 천국이고, 삼중고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게 진짜 실화라면은 거의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무실이라는 건 어떤 공간이냐. 그러니까. 정말 일을 하기에 최적화된 쾌적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럼요. 뭐 바퀴벌레가 막 서류에서도 막 튀어나오고 이러면은 도대체 일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직원들이야 퇴사라도 하죠. 근데 이제 궁금씨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네. 퇴사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게다가 안 써도 되는 권리금까지 썼으니까 네. 이게 뭐 속이 말이 아니겠죠. 무엇보다도요,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공인중개사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분명히 이분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주택으로 돼 있다는 걸. 그죠? 이 부동산 계약할 때 이런 일 안 당하려면 이 속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계약할 때 네. 반드시 챙겨봐야 되는 서류가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건축물대장? 일단 맞습니다. 일단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 등기. 등기부 등본을 등기부 봐야 되고요. 등본. 예,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건축물 대장,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용도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주택인데 뭐 시설비 명목으로 업무시설 관리비를 받았다. 그럼 여기가 이제 용도 변경이 불법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리금이 억울하게 발생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네. 공인중개사에게 과연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냐. 뭐 물어요? 공인중개사법 25조에는 이제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이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요. 네. 또 만약에 네. 공인중개사가 네. 용도가 잘못된 거를 알았지만 이거를 중개를 하고 싶어서 고의로 이런 사실을 은폐해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라면은 네.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3개월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도 징계인데 사실 궁금씨는 손해가 좀 막심하잖아요. 왜냐면 주택인지 알았으면 권리금 안 내고 들어올 수 있었던 건데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에게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공인중개사법에도 네. 30조에 이제 고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도 이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소송을 할 경우에는 사실 그 임차인도 자신이 확인해야 될 의무도 있잖아요. 네네. 자신이 확인도 안 한 상태로 무조건 100% 믿고 했던 그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 과실 상계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이 손해배상 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개 수수료랑 권리금까지 이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중개 수수료 그리고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그리고 또 뭐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거 안 내도 네. 되는 부분 이런 거 모두를 다 일단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더 큰 문제는 바퀴벌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지금 퇴사하고 싶을 정도로 많은 네.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면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계약 파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여기서 사무실을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에요? 네.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바퀴벌레를 없앨 수 있는 환경이냐 없는 환경이냐 해봐야 되는데 이 건물 전체가 하나의 바퀴벌레 소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도저히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거는 민법 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에는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잖아요. 그것도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이런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바퀴벌레 있는데 여기 뭐 적합한 업종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거 아무것도 못하죠 여기서는. 이제 바퀴벌레를 이용해서 하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 바퀴벌레를 분들. 바로 네. 만들지 않는 한. 네. 근데 이제 아까 보니까 이 건물주가 너무 뻔뻔하단 말이에요. 계약 파기한다고 사무실 또 뺀다고 하더라도 네. 뭐 배째라 보증금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비워주지 않을 경우에는 또 여기 사용료가 붙으니까 월세가 차감이 되거든요, 보증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문을 잠가두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가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도저히 내가 문만 잠가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사정. 그렇죠. 이런 경우가 보통 아니, 있잖아요. 그럼 이 직원들은 어떻게 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도 이사는 나가야 되는데 내가 보증금 못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내용 증명을 통해서 내가 계약 해지를 하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남겨두고요. 서류상으로 남기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에 이 우선 변제와 대항력을 유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활용해서 이 기록을 남기고 이전하시면은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일단 가서 딴 데다 사무실을 얻고 일을 하면서 네.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받아야 될 돈을 추후에 네. 다시 이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마련이 네,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 다행이다. 네. 근데 또 그렇게 되면은 안 써도 되는 돈들 썼단 말이에요. 네. 해충 방지업체 부르는 돈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사무실 인테리어 인테리어비 썼겠지. 그렇죠. 이런 것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공인중개사에게도 받을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고 임대인도 마찬가지죠. 이 목적물을 사용 유지할 수 없게 만들므로 인해서 손해를 입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거고 이 두 명이 공동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오늘도 하나 배웠습니다. 자, 법대랑 열심히 보면 오늘 사연 속 공인중개사 같은 분 만나도 혹시 만나도 법적 분쟁 없이 지혜롭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오늘도 이렇게 말끔하게 그리고 아주 시원하게 궁금법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법 얘기하다 네. 보면 과몰입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빨리 가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상담을 드리려면 한 시간도 부족하지만 아하. 우린 또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맞아요. 다음 주에 같이 만나야죠. 예. 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5일은요. 보니까 방제의 날이네요. 저도 잘 몰랐는데 방제의 날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요즘 산불에 지진에 많은 그 재해들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6월엔 장마도 기다리고 있죠. 언제 어디서 위험한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방제 훈련이 잘 돼야 할 것 같고요. 우리 모두 대피 방법들은 평소에 좀 세심하게 연습하고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소든 해결해줄 법안을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We'll be back. 마무리는 이렇게 외치면서 하죠. 알면 당신도 법테랑!